입시를 제가 지금 교사 생활 20년 조금 넘었는데 입시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 저도 제 아들 둘을 하는 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부모님들이 더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의도치 않게 으슥한 곳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진짜 이건 좀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도가 안 보이시겠지만 30km로 갔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새벽이기도 했고 너무 안개가 많이 끼기도 했고 뭐 이런 고민들을 이런 운전을 하고 갔는데 이제 전라도에 내려와서 입시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장면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들에게 입시라는 것은 딱 이거일 것 같아요. 어두운 길, 안개 낀 길, 뭐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가야 돼요. 그죠? 내 아들, 내 이쁜 아들, 내 이쁜 딸내미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난리가 납니다. 그죠? 오만 이상한 소문들이 나요. 자사고도 폐지될 거고요. 그리고요, 일반고로 전환된다. 한꺼번에 일괄로 다 전환시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끊임없이 정시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요. 학생부 간소화한다는 데면 도대체 정시는 확대되고 학생부는 간소화되고 대학은 어떻게 가지? 조금 입시를 알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시로 가거나 수시로 가거나인데 수시는 못 가고 정시는 확대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런 고민들이 생기고요. 당장 고등학교 올라가려면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부모님들이 여기 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쯤 이제 곧 원서 쓸 때가 됐으니까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안개 속 뭐 잘 모르겠다, 너무 야밤에 운전하는 것도 보이지도 않아,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입시 설명을 쭉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시 전문가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같은 자식을 둔 학부모의 입장으로 부모님들의 자제분들이 조금 더 나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또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은 신문기사에는 무지히 뭐가 많이 나옵니다.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얼마 전 신문기사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서울대를 가는데 수시 합격생들의 스펙을 보니까 상장이 108개래요. 아니 도대체 108개면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108개면 도대체 몇 페이지지? 이러면서 해봤는데 108개면 4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페이지를 상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489시간이래요. 그래서 이걸 또 친절하게 이 기사를 쓴 신문 기자가 친절하게 489시간을 쭉 나눠가지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해야지 서울대를 가는 거야. 뭐 이딴 이상한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이긴 하지만 전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시 설명회에서 부모님들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서 상장이 100개가 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일까요? 108개가 돼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최고 많이 받은 학생이 108개예요. 그럼 100명이 넘는 건 100개가 넘는 건 몇 명이나 될까요? 103개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들어간 학생, 그 많은 학생 가운데 딱 2명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보여주면
전부 다 클릭을 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죠. 이 기사가 나오면 다들 클릭을 하거든요. 아, 서울대를 가려면 108개가 있어야 된대. 우리 아들 봤더니 넌 도대체 중학교를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2명입니다. 2명. 서울대를 작년에 합격한 학생, 올해 이제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 가운데 2명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럼 서울대를 들어간 학생들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이걸 따져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몇 개쯤 될까요? 서울대를 들어간 학생들의 평균 수상 개수. 50개요? 50개의 상장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네. 30개입니다. 30개. 딱 30개입니다. 근데 이제 와 진짜 상이 많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되게 단순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100개의 상을 받은 학생이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30개 나오려면요. 수상이 빵개인 학생이 몇 명 필요할까요? 2명이요. 2명이요. 서울대를 진학을 한 학생이요. 상 빵개 받고 2명이 가야 이 이야기가 성립된다고요. 그럼 진짜 빵개인 학생이 있을까요? 빵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2개가 제일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균이 30이 나와요. 왜요? 계산하는, 카운팅하는 방법도 되게 웃기거든요. 교과 과목별로 우수상을 하나씩 다 카운팅합니다. 그러면 한 학기에 서울대를 갈 학생 정도 되니까 그 학교에서 뭐 전교권에서 놀고 있는 학생이겠죠? 그러면 과목별 우수상이 한 학기에 한 6개, 7개쯤 돼요. 그게 이렇게 합쳐지면 5개 학기가 합쳐지면 그것만 해도 한 40개, 50개쯤 돼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나면 이 상장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중에 서울대를 진학한 그 많은 학생 중에 1명, 2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면 부모님들이 혹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신문 기사들이 나오는 순간 자꾸 거기에 혹해가지고 내 아들 내 딸이 상 못 받아오면 자꾸 승질을 내신단 말이에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상 몇 개 없어도 좋은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요? 대학은 상에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나왔죠. 비교과가 문제가 되니까 비교과를 폐지해버리겠다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학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8년도 중장기 대입 개편을 논의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이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시철철 계속 바뀌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뉴스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시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의 입시는 조금 어려운, 고3이 돼서 이제 어려운 거기에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길을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학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대학이 원하는 건요,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목적은 똑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어쨌든 입시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중3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와닿는 이야기는 두려움이죠. 도대체 그렇게 많이 바뀌는데 왜,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왜 내 딸, 내 아들이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매년 그래요. 매년 그래요. 작년엔 2015, 작년에 중3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2번째로 적용됐는데 사실상 첫 번째로 적용되는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 앞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시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괴롭혔거든요. 매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나 두려움은 허상에 가까워요. 언론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들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휩쓸려 가시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대치동에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수백만 원씩 싸가지고 대치동에도 한번 갔다 와야 될 거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그 중3 학생들이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수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중3에겐 입시라고 하는 3년 25일 뒤에 입시보다 이제 2달쯤, 1달 반쯤 뒤에 선택하게 될 고등학교가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1학년 학생이요.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실제로 적용되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랑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제가 지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조금 더 놀라운 개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겠으나, 근데 어쨌든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학생들이 선택을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야. 교과를 지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지금 고3들은 선택 과목 조합해봐야 23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1학년 학생은 선택 과목 조합이 819개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입시를 짜지? 막 이 생각부터 들기 시작해요. 게다가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서 개별 학교에도 개설하는 과목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과목을 듣는 학생 숫자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급 문제가 또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게다가 1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공통 수학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문과 학생이랑 이과 학생이 똑같은 수학을 시험 쳐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학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걸 단순화시키면 딱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선택 과목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하고 전문 교과, 이렇게 3가지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 고민이 별로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놈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지금의 선택 과목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수능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고3이 되어서도 수능 과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 학생이 선택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선택하게 될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혼란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등급이 안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학은 또 이걸 보겠대요. 이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되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교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전문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잘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대학은 좀 유심히 보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과목 교과군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교과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 두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실제로는 진로 선택이냐 아니면 전문교과냐, 이 2가지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느냐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가 어떤 과목을 개설했는지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 해당 고등학교에 가면 교육과정표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어요. 3년 동안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하게 되는지가 탑재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고민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왼쪽은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체로 학교 선택 과목이고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이죠. 진로 선택 과목이요. 이 진로 선택 과목에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가 2가지 측면에서 좌우가 되는데, 첫 번째는 수시에서 어떻게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적용될 것이냐, 그리고 정시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를 서울대가 이렇게 적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교육과정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유형이 4가지예요. 그 중에 중요한 건 무슨 색일까요?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중요한 건 노란색 과목이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요? 교육과정에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노란색이 아닌 흰색 파트가 뭐냐면 진로 안내랑 실생활 체험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과목은 교과목 수준이 조금 낮아요. 엄청 어려운 걸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생활 안내하고 진로 안내 개념이기 때문에 도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과목에 방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두 번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과목은요, 심화학습이거나 융합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이 사실은 대학이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조금 깊이 있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목들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설되냐 안 되냐보다는 선택할 수 있냐 없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번에는 어쨌든 고등학교 선택의 아주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교육과정 자체를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1학년부터 교육과정 자체를 쳐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교육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이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의 선택 과목을 펼쳐놨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과목을 펼쳐놨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문교과예요. 일반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전문교과가 특목고나 외고에서만 개설되던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일반 계획 고등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개설이 안 됐더라도요,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개설을 요구하셔도 돼요. 교육과정 바꿔서 이거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고민의 여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 대입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1학년 학생들입니다. 1학년 학생들이 대학 갈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시 비율 30%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이 문구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정시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의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육부의 입장과 대학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육부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교육부의 입장이 아니라 대학의 입장이에요. 그럼 대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정부가 30% 이상 했습니다. 2022학년도에 이거는 지금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 대학이 지금 확정해놨어요. 입시 요강을 대체로 확정을 해놨거든요. 그게 서울대입니다. 대체로 큰 틀은 다 확정을 시켜놨거든요. 왜요? 서울대가 2022학년도 개정 입시가 학부모님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례적으로 1년 일찍 발표를 했어요. 4월 달에. 이거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만 2년치를 한꺼번에 서울대가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매우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시 30%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대가 얼마 했냐면 30.3% 했습니다. 여기서 딱 답이 나오죠. 서울대의 의지는 정시를 늘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총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었거든요. 안 늘린다. 선 딱 그었습니다. 우리는 정시 더 이상 안 늘린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만 언론에서 또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원래 수시 2월 조금 복잡한 입시 용어이긴 한데 조금 아셔야 될 거니까 이 부분 그냥 듣고만 흘리셔도 돼요. 수시에서 대학이 자기가 원하는 학생을 다 채우지 못해요.
원하는 만큼 숫자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에 미달이 된 인원,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넘기거든요. 이게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서울대가 289명 정도 돼요. 대체로 수시 2월 인원, 근데 이게 되게 좀 웃기죠. 서울대가 채우지 못한 인원들은 서울대를 합격하고 다른 데를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디를 갔어요? 우리 다 아는 그곳에 갔어요. 근데 어쨌든 작년에 한 27% 정도 되거든요. 정시가요. 그러니까 사실 30% 해봐야 3% 차이예요. 별로 안 늘렸어요. 원래 27%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떠드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정시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서울대가 이걸 조금 걱정하면서 하나 더 2022학년도에 하나 더 태클을 딱 걸어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수능 최저 등급을 낮춰버렸어요. 그럼 뭐가 줄어들까요? 수시 2월 인원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조건 30%대에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혼란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정시는 30% 픽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이 연구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2025학년도 이게 적용 학점제로 확정돼서 실행이 돼요. 지금 학점제 연구학교들도 있고요. 그러면 고교 학점제로 넘어가게 되면 수능이 정시에서 수능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거든요. 수능 과목 학생들이 다 피해가 버릴 수 있어요. 교육과정에서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의 정해진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비교과 학생부 수시 줄이고 비교과 없애겠다라고 막 선언을 했지만 그 다음 날 기사에 그렇다고 정시를 늘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절대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자료는 좀 이따 왜 그런지는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중3 학생들은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입니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요. 학생들의 선택을 엄청 늘린 것 같지만 학생들은 거기에 맞게 또 움직이고 대학도 거기에 맞게 또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문학, 수원, 수투 이렇게 공통과목에서 수능에서 75%가 출제가 되고요. 선택과목에서 25%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고 본다면 공통과목에서 75%가 출제되고요. 75점이 출제가 되고요. 이제 선택과목에서 25점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니까 학생들이 잘 안 가요. 지금 1학년들도 화법이 엄청 많거든요. 화법과 작문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수험생들은 대체로 쉬운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냥 냅두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 특성을 이해하고 제재를 가해버리는 거예요. 쉬운 거 선택하겠다고? 그럼 우리 학교 오지 마.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로 갈 거고요. 이공계 학생들은 무조건 미적과 기하를 해야만 합니다. 안 하면 상위권 대학 못 갑니다. 왜요? 전부 다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문이과 구분이 폐지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요 대학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뿐만 아니라 좀 괜찮은 대부분의 대학들은요. 문이과 구분 폐지에 저항했어요. 과목 지정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이과 구분은 없습니다. 문이과 구분은 폐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학은 문과와 이과 계열로 뽑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을 폐지시켰으나 대학은 문과와 이과로 뽑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는 과목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란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뭘 선택할까요? 가장 쉬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겠죠.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공대 교수들 생각해 보세요. 미적과 기하를 안 배운 아이를 대학에 오면 미적과 기하를 가르쳐야 돼요. 지금도 그 대학생들은 공대에서는 미적과 기하가 대학생들 과외받고 있거든요. 수업을 못 따라가세요. 대학생들이 과외를 하는 게 아니라 과외를 받고 있어요. 못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무조건 갑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컨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상 경력이 학기당 1개로 제한되고요. 자율활동이 학년당 1개로 제한이 됩니다. 이제 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으신데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1학년 이제 선배 학부모들 흔히 말하는 선배 학부모들 이야기들 들어봤는데 딱히 교육 현장에서는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3학년 때 선택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1학년 때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스템 개발 중이에요. 일단 사고부터 쳐놓고 시스템 개발은 나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서 입시 원서 대학에 보내기 전에 학생들이 클릭하도록 만들 거예요. 선생님들이 클릭하면 또 실수하면 또 난리가 날 거니까 학생들이 선택해서 클릭하도록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상이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 생활 좀 열심히. 왜냐하면 재료가 많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그 방향이 맞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대회에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자기의 한계를 자꾸 만나거든요. 그 한계를 만나야 지금의 한계를 깨트릴 수 있게 돼요. 고등학교에서 그걸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입력되는 모든 상은 1등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죠. 왜요? 어떤 상을 입력할까요? 은상, 금상, 은상, 동상을 받았어요. 학생부에는 어떤 상 입력할까요? 금상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금상이에요. 수상의 인플레를 조장해버린 거죠. 모두 다 금상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입시 설명회를 하는 걸 잘 듣고 나시면 금상보다 나은 동상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은 금상이냐 은상이냐 동상이냐를 신경 안 쓰거든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상이 많으면 좋고 금상이면 좋고 이거 다 오해예요. 그런 거 없어요. 자율동아리 이것도 학년당 1개입니다. 지금 대체로 조금 괜찮은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자율동아리를 거의 2개 정도 하거든요. 못해도 2개 정도 하고요. 좀 많이 하는 학생 한 3개 정도 해요. 근데 이 학생이 성적이 나오면 다행인데 성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자율동아리는 좀 매우 심각한 오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율동아리 활동도 학년당 1개, 그러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자율동아리를 통해서 학생이 성장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서울대학교가 이러저러한 고민을 하다가 진짜 묘수를 하나 던졌습니다. 제가 이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입학 전형 예고를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똑똑하구나 이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서울대가 어떻게 했냐면요. 수시는 일단 모르겠는데 정시에다가 교과 이수에 가산점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학생들의 수시 과목을 선택하는 걸 정시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이 과목을 들으면 내가 가산점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시에서 가산점을 받아요. 근데 그 가산점을 2개를 만들었거든요. 1점이냐 2점이냐 이렇게 줘요. 치사하게요. 1000점 만점에 1.2점을 줬어요. 근데 서울대학 합부를 결정하는 건 0.05점이거든요. 1점이면요 합불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산 점수로 계산하면 1점은 어마어마하게 큰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이야기 나오죠. 고등학교는 전부 다 여기에 맞출 거예요. 유형 2점 가산점으로 무조건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거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전국의 고등학교들이 교육과정을 다시 고친 고등학교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고등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와 고등학생들한테 이 과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정시 가산점으로 해결을 해버렸거든요. 진짜 묘수풀이 같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형을 한번 봅시다. 유형 1, 유형 2인데요. 유형 1은 관심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유형 1, 1점 만점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무조건 유형 2거든요. 유형 2가 일반 선택 과목 4개, 앞에서 보셨던 화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랑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 4개거나 일반 선택 3개나 진로 선택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픽스한 거죠. 이제 사실은 서울대가 이거 교과 이수 단위에 가산점을 부여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이놈 때문에 그래요. 이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요. 수학도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수학, 과학을 과목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과학 때문에 그래요. 서울대가 매우 사랑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른바 투 과목이라는 겁니다. 물리 투 과목들이에요. 물리 1, 지구과학, 생명과학 1 말고요. 서울대는 투 과목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진로 선택 과목에 전부 다 투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투 과목을 몇 개요? 2개 이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2개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투 과목을 2개 이상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원 과목도 2개 이상을 2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 선택 과목 3개네요. 그러면 물화생, 그다음에 물화생 1, 그다음에 물투화 2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가산점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이 가산점을 때린 1.2점 가산점을 때린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요. 투 과목 안 하고는 근처에 올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과는 이과야. 이과가 확률 통계하면 우리는 안 뽑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문과와 이과로 구분 지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제시한 유형입니다. 3가지입니다. 결국은 잘 보시면 핵심은 여기죠. 전부 다 뭐예요? 물투와투 하라고요. 그리고요, 너 생투지투 하라고요. 딱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가산점 2점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투를 안 하겠다고 우리 대학 오지 마.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서 똑같이 지정하고 있거든요. 수학 지정, 미적 기하 지정, 투 과목 지정으로 가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학생들과 부모님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과목으로 쉽게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아주 깔끔한 길이 나옵니다. 아,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자꾸 쉽게 대학 가는 방법을 고민하시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입시의 왕도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건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제 아들도 쉽게 못 가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인 이유는 2022학년도, 2023학년도는 아직 하나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2학년 학생들은 지금 77%입니다. 수시가요. 수시가 77%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몇 퍼센트일까요? 70%입니다. 수시가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69.8 정도 되겠네요. 30.1, 30.2, 30.3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70%입니다. 수시 70%. 중학교 3학년 학생은요? 70%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고 폐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시를 더 이상 안 늘리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죠. 지금 중3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중3의 학령 인구가 44만 명입니다. 근데 이 44만 명 중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실제로 수능을 볼 인원은 대략 29만 명입니다. 평균적인 계산 추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늘어납니다. 엄청 몇만 명 차이 안 납니다. 이건 빅데이터를 가지고 쭉 때린 거거든요. 29만 명입니다. 29만 5천 몇백 명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대학 정원은 34만 명입니다. 전문대가 20만 명입니다. 54만 명을 뽑는데 대학 갈 학생은 29만 명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여기 재수생 14만 명이 달라붙습니다. 재수생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재수생이 14만 명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대략 43만 명이 나옵니다.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학생은 43만 명, 대학 정원은 54만 명. 대학을 못 가는 게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대학은 갑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어떤 대학을 가느냐. 그죠? 학령 인구 줄어들어서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초보적인 수준 낮은 설명이고요. 상위권 주요 대학들은요, 경쟁률이 절대 안 낮아집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학령 인구가 아무리 줄어들어도요, 거기는 항상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경쟁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조금 차이 났습니다. 0.03%포인트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10만 명의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될 거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이긴 해요. 옛날처럼 대학을 못 간다 이런 건 없어요. 무슨 대학이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앉아서 이 지겨운 강의를 듣고 있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가고 싶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의 그 전형별 비율입니다. 근데 조금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은요, 밑에 두 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있긴 있어요. 논술. 대학이 정부가 단계적인 폐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연세대학교 말 안 들을 거거든요. 단계적 폐지라면 우리도 단계적으로 없앨게. 2022년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3들은 논술 전형이 한 6,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죠. 근데 6,000명이에요. 34만 명 중에 6,000명이요. 조금 그렇네요. 특기자 전형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생은 교과냐, 종합이냐, 정시냐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막 입시가 엄청 복잡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지금 중3, 지금 고1, 지금 중3은요. 오히려 선명해졌어요. 해야 될 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고3들은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정시, 교과, 학종, 적성, 특기자, 논술. 그게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오히려 좋아하셔야 돼요. 아, 선명하구나. 길만 정확하게 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42%. 오, 내신 100% 전형이거든요. 대체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정말 중요한데 포인트는 제목을 보시면 전국대학이에요. 전국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학생부 내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 좀 문제가 됐었던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 몇 퍼센트라고요? 8.1%예요. 내신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간다. 8.1%예요. 이것만 딱 놓고 보면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은 고등학교 내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고등학교 내신을 믿는다면 뭘로 뽑을까요? 교과로 뽑아야죠. 근데 안 뽑잖아요. 안 믿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죠. 대안이 뭔가요? 학종, 정시. 이 두 가지가요. 70%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예요.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이냐. 왜냐하면 목표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다 달라지거든요. 중3 학부모님들, 중3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중3들을 엄청 많이 만나거든요. 중3 학부모님들을 엄청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 있어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3년 커리큘럼이 나와요. 방향이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냐 아니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냐.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요, 학생부 교과가 훨씬 중요합니다. 1000명 단위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디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정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이게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불안해 하시고요. 걱정되고 복잡하고 정말 답답함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3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길은 3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3가지요. 정시냐, 내신이냐, 학종이냐.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은 엄청 피곤합니다. 숫자도 너무 적고요. 올해 논술 최고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올해 논술 1등은 경쟁률 1등은 인하대 의대입니다. 328대 1이요. 내 아들을 내 딸을 300대 1로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논술 준비시키면 돼요. 그죠? 의대를 빼고 논술, 그러니까 비의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이번에 성대요. 137대 1. 비의대 중에서요. 쉽지 않아요. 왜요? 뽑는 숫자가 워낙 적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많이 가는 전형은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고민하시면 길이 선명해져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그냥 5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삶이 피곤해지는 거고요. 몇 가지라고요? 3가지요. 그러면 이 3가지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지금 결정 지으시면 돼요. 물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집에 가서 아들내미랑 딸내미 앉혀놓고 주먹 다짐하면서 결정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그렇죠?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표를 보여드리면 사실 이 표 말고도 제가 방송이 아니면 보여드리는 표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방송이라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 표를 보여드리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요. 정시에서 서울대, 고대, 연대를 간 N수생들의 비율입니다. 재수생도 늘고 있고요. 3수생도 늘고 있거든요. 3수생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4수생도 늘긴 하는데 데이터는 안 봤어요. 더 이상 되게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한번 볼까요? 정시에서요. 27% 뽑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서울대 27% 뽑는 것 중에 60%, 58% 정도 되거든요. 걔들이 N수생이에요. 절대적으로 강자들이 존재를 하기죠. 재학생이 여기에 끼어서 자신의 길을 찾겠다. 능력자입니다. 제가 인정해드리죠. 진짜로요. 쉽지 않거든요. 못 보여드리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비율, 또 강남에 있는 서울의 교육특구 5개가 있거든요. 교육특구 5개의 비율 따지면 차이가 안 나요. 정신 진짜 힘들어요. 재학생들한테. 왜요? 재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요. 축제도 해야 되고요. 놀러도 다녀야 되고요. 중간고사 끝나면 노래방에서 난리도 쳐야 되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정시가 안 돼요. 비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N수생이 초강세이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N수생이 계속 늡니다. 근데 N수생이 느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상위권 N수생들이 늘어요. 왜요? 수능 한 문제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있는 대학 3개 가려면 수능에서 대체로 과목당 하나 틀리면 되거든요. 제가 정시를 이야기하는 학생들한테 참 용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정시파예요. 저희 학교도 아직 많거든요. 고3이 이제 25일 남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듣고 왔어요. 너 왜 자고 있니? 선생님 공부하다가 잤어요. 어떡하고 어떡하려고 그래? 전 정시죠. 너 방금까지 자고 있었잖아. 에이, 남자는 정시죠.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뒤통수한테 때리고 왔거든요. 5개예요. 수능에서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당 하나. 그 5개를 하면 이 3개 대학에서 과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제 학생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아니면 N수생 학원을 다니다가 학원에서 모의고사 6월 모평, 9월 모평 봤는데 3개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날 덜덜덜덜 내가 제 N수생은 더 많이 떨거든요. 한번 경험해봐서 이거 실패하면 난리가 나니까 덜덜덜 떨면서 시험장 들어가거든요. 시험장 들어가는 표정만 봐도 알아요. 고3들은 진짜 행복하게 들어가요. 웃으면서 야 이러면서 들어가고요. N수생들은 거의 막 사색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덜덜덜 떨다가 마킹 잘못해가지고요. 4개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삼수를 하죠. 왜요? 실수해서 틀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상위권 재수생이 계속 늘거든요. 연대요. 고대요. 정시를 꿈꾸는 모든 재학생들에게, 중3들에게 그렇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1994년에 시작되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학생들한테 더 유리한 시험이 되어버렸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더한 학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상위권 재수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이 갭을 잡는다는 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계속 늘어나요. 비율이요.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작년이 불수능이었거든요. 작년에 토막토막 났던 애들이 그냥 이번에는 이를 부득부득 갈고 국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고민하셔야죠.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중3인데 정시가 늘어난대. 그렇죠. 재수를 시키겠다는 생각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부모도 힘들어요. 2번째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아직 충격파가 와닿지 않으시군요. 네.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생명공학 1.03이에요.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이요 1.03입니다. 1.03은요 이과니까 국영수과입니다. 한 학기에 대략 한 4과목, 5과목, 평균 5과목 배우고 국영수과 하면 평균 5과목 조금 넘거든요. 5과목이면 졸업할 때까지 5개 학기 동안 25과목. 25과목 중에서 뭐 한 2등급 2과목? 나머지는 다 1등급?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를 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 3점대 중반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물론 과는 선택 못하고요. 과 선택 없이 3점대 중반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아들과 딸과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말은 안 들어요. 그렇죠?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들으면 중학생이 아니죠. 몇 학년이야? 중3이겠지? 맞지? 중3이에요. 학생 9년 차예요. 프로 학생러라고 하거든요, 제가. 학생 9년 차예요. 나름 학생 전문가라고요. 근데 학생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야! 말 듣겠어요. 전문가인데? 당연히 안 듣죠? 엄마가 뭘 알아! 저희 아들들은 저한테서 그 말을 못했죠. 평생 못했죠. 그래서 제가 아들들한테 사과했어요. 아빠가 교사라서 미안해. 입시 전문가라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했어요. 진짜로요.
네가 펜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아빠가 중간고사 성적이 보이거든. 똑바로 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쨌든 학생 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잖아요. 여쭤보면 좀 곤란하겠죠? 우리 얼마 안 된 걸로, 일단 우리끼리는 얼마 안 된 걸로 하고. 근데 비전문가예요. 학생 비전문가예요. 근데 애들은요, 공부하는 척 9년을 하고 있거든요. 최고의 프로들이에요. 진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와우. 저도 깜빡 속아요. 와, 저게 자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공부한다라고 인강 쫙 틀어놓고 왼쪽 구석탱이에 드라마 열심히 보고 있고, 그죠? 게임 막 설명해주고 있는 영상, 유튜브 영상 보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전문가예요. 뒤에 발소리만 들리면 화면을 탁. 공부하나 안 하나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애가 마우스에 손을 대고 있냐 안 대고 있냐는 보시면 돼요. 마우스에 손을 대고 있잖아요. 공부하는 척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얘들은 전문가거든요. 프로 학생러들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방법이 가면 갈수록 정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내죠. 계속. 소리 질러봐야 안 통해요. 부모님들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해! 방금까지 드라마 같이 보고 있다가. 양심은 있으신 거죠? 드라마 같이 보고 있다가 갑자기 공부해! 이러면요, 학생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제 공부해라는 말은 오늘 이 입시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공부해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학생 9년 차인 전문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화를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정시. N수생이 초강세인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정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하루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한 16시간 정도 되면 정시를 함직해요. 선생님, 저희 아들은 8시간도 못 앉아있는데요. 인정합니다. 그게 중학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정시를 꿈꾼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중3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요? N수생의 비율은 가면 갈수록 높아질 거거든요. 내신이요? 쉽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패코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도 요즘에 학종으로 자꾸 전환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학생부 전형에 대한 오해가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몇 시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해가 많아요. 근데 그 오해 몇 가지만 시간 상관 몇 가지만 풀고 제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어떤 학생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통해서요, 어떤 학생을 뽑고자 하냐면 사실 되게 단순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이 대학 교수예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세요? 되게 단순해요. 그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되게 단순해요. 뭐요? 우수한 학생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요. 21세기를 선도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학생이요. 그죠? 그런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K대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뽑고 싶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이런 학생이야. 솔직하죠. 맞아요. 솔직한 거예요.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고 싶다고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런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면 학종은 되게 쉬워요. 자꾸 어렵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입시도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학종도요, 시험이에요. 자꾸 이걸 놓치시는데요. 학종도 시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요, 학종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이건 선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을 공부 안 하고 학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반대로 해볼까요? 수능을 공부 안 하고요. 수능 과목 공부 안 하고 와 수능 뒤따 어려워. 말이 되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려운 거지. 학종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부모님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그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서 혀를 찌찌찌 찰 수 있단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상 108개나 받아야 된대. 와, 그럼 우리 108개 받으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고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의 엑기스를 제가 이게 보여드릴 거예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거죠. 대학이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를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나오거든요.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연세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고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한양대는 조금 달라요. 위에 세 개의 대학은요, 똑같고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학은 위에 세 개를 따라가요. 한양대만 조금 달라요. 완전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학종에 대한 성격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를 생각해 보세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의 펭수가 유튜브에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펭수가 수능 문제를 풀었더라고요. 10살 펭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목적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어떤 전형을 만들고 무언가를 하고 생 난리를 치는 이유는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학종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시는요, 수능 문제 잘 푸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요, 내신이 뛰어난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예요. 학종은요, 자기의 역량을 드러낸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예요. 어떤 역량이요? 이런 역량이요. 학교별로 조금씩 달라요. 이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그 대학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의 학종 설명자료 첫 페이지에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없는 대학이 가끔 있어요. 불친절한 대학들. 그런 대학은 안 가셔도 돼요. 갈 대학 많거든요. 고대가 지금까지 평가 요소를 안 밝혔어요. 올해 처음으로 밝혔어요. 뭐 대단한 거라고 숨기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평가 요소를 밝혔거든요. 연대랑 똑같네요. 왜 숨기고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것들이 다 밝혀요. 왜요? 그의 코드에 맞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한 걸 학생부에 보여주면 돼요. 중3이잖아요. 아직 고등학교 안 들어갔으니까 미리 설계를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미리 설계하는 게 안 어려워요. 얘기를 많이 하시면 돼요. 이게 어렵죠. 맞네요. 설계는 안 어려운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 그 방법만 하시면, 지금 저희 학교에 제가 시킨 대로 방법을 해서 두 학생이 5등급에서 이번 1학기 5등급에서 내신이요. 저희 학교 내신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근데 1학기 내신 5등급에서 이번에 1등급으로 올랐어요.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걸린대요. 성적이 수직상승. 담임들 놀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이건 100% 통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학종의 평가 요소는 이제 여러 가지 대학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건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조합해서 만든 단어라서 어디 가서 보긴 좀 힘드실 거고, 어쨌든 학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대 거를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연대께 6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6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6명의 입학사정관들, 입학처장이 동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학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인 전발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요 4가지가 대학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아들내미, 딸내미를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4가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설명이 끝나고 이걸 보여드리고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자꾸 물어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되게 독특한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학업 역량도, 인성도, 전공적 합성도, 발전 가능성도, 내 아이가 완벽하다라는 전제를 자꾸 깔더라고요. 중학교 내신 성적 생각해 보시면 내 딸, 내 아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학생은 제가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못 볼 거예요. 이런 능력을 다 갖춘 학생 없어요. 대학도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대학이 요구하는 거 실제로 보는 건 이런 거예요. 이 학생은 전공적 합성에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구나. 조금 더 좋다면 2개. 3가지를, 4가지를 다 갖춘다 그런 거 없어요. 2개. 맥스 2개예요. 4가지를 다 갖추려면 몸이 4개가 되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냥 1개 주된 거. 그 다음에 2번째 건 좀 부수적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런 모양이 되면 되잖아요. 얘는 학업 역량이 좀 뛰어나고요, 인성도 좀 바람직해. 이런 느낌만 주시면 돼요. 이건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학생부에서 이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이 뽑아요. 선생님 진짜로 그런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입학사정, 전임 입학사정관이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24명이에요. 평균 재직기간이 8년 정도 되거든요. 얘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1년 동안 학생부만 봐요. 그리고 연봉을 많이 받아요. 그들이 하는 일은 고등학교 학생부 분석하는 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석에 맞춰서 내가 학업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세팅하고요, 인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세팅하고, 2가지 영역. 하나는 강, 하나는 중. 나머지 2개는요, 패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요? 다 갖출 수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그렇게 욕심 부리는 학생은 대체로 다 탈락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 아들, 내 딸이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들죠. 여학생은 쪼잘쪼잘 얘기를 하기라도 하지, 남학생들은요, 저희 집 남자 2, 도 힘들더라고요. 대화가 진행이 잘 안 돼요. 단답형이거든요. 근데 하셔야 돼요. 조금씩 끄집어내기만 하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도 학부모 전문가잖아요. 아니세요? 벌써 지금 부모님이 인지하지 못하셨겠지만 학부모인 지 9년 차예요. 프로 학부모라고요. 아니시면 곤란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었다면 이제 프로 10년 차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10년 차거든요. 프로 10년 차니까, 학부모 10년 차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쓰는 표현이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학교에서 대체로 아들, 딸 이렇게 부르거든요. 딸, 이리 와봐. 이러면서 부르거든요. 너 중학교 4학년,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어제 만난 그 고3 학생, 야, 너 중학교 6학년이냐? 우리나라 교육제도 바뀌었니? 이런 얘기를 해요. 중학교 6학년으로 살 거냐?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살 거냐? 물론 더 심한 애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12학년도 있더라고요. 너무 새끼들이 그냥 초등학교 12학년을 사는 애들도 있어요. 제일 답 없는 애들이 초등학교 11학년 애들이거든요. 어디 가나 2학년들이 문제죠. 그런 애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데 내가 열을 내는 순간, 부모님 이거 프로들은 절대 열 내지 않는 거 아시죠? 내가 열을 내는 순간 이 아이는 대학하고 상관없는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열 내지 마시고요, 진짜 프로답게. 저도 집에 가서 많이 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말 겁니다.
아들한테 말 걸 때 꼭 한번 심호흡하고 말 걸거든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내 아들이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요. 내 딸이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고요. 내 딸, 내 아들이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고요. 요걸 찾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중학교 학생부를 보세요. 출력회에서 다 갖고 와서요. 중학교 학생부를 천천히 요 네 가지의 기준을 두시고요. 천천히 한번 쳐다보세요. 보이는 게 살짝 있어요. 절대 많이 안 보여요. 많이 보이면 벌써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안 보여요.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이 공부하셔야 될 게 하나 있네요. 뭘까요? 확인 전발이 뭔지를 아셔야죠. 그래야 분석이 되거든요.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엄청 오해가 많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오해는 사실 이 평가의 요소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첫 번째 것만 생각하세요. 성적 이야기만 보시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신을 보는 것. 뭐라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대학은요, 내신에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내신이 우수함을 보여주는 영역이기는 해요. 그러나 다가 아니에요. 요즘에 대학은 세 번째 거거든요.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세 번째로 보내고 있거든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러면 이 학생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쨌든 정시냐 교과냐 학종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종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학업 역량의 방점을 찍으려면요, 그 중에 세 번째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다 돼요. 네 번째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세 번째 거, 저는 요즘에 세 번째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요즘에 세 번째 걸 좀 많이 보거든요. 이건 트렌드가 있어서 조금씩 계속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 번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얼마 전에 입학사정관이랑 뭐 얘기를 해보면서 살짝 트렌드가 바뀌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으니까 아마 내년쯤에 바뀌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정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차이 없어요. 제가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뿐이니까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느냐. 이게 학업 역량이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을 뽑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을 빛내려면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학 능력이라고 해요. 닦을 숫자를 쓰는 거죠. 학업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세 번째 거예요. 이게 학업 역량이에요. 지금 당장 공부를 못해도 돼요. 지금 당장 공부를 내신 성적이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거든요. 부모님들이 자꾸 등급거리는데 대학은 등급을 안 봐요. 너무 과격한 말을 하는 것 같나요? 대학은 등급을 안 봐요. 등급은 오해가 많은 요소거든요. 자, A 학생, B 학생 누가 더 우수해 보이세요? 당연히 B 학생이죠. 근데 그래프 하나만 보면 답이 달라진다니까요. A 학생은요? A 학생은 1학년 때 4등급에서 출발해서 3학년 때 1등급이요. B 학생은요? 1학년 때 1등급으로 출발해서 3학년 때 4등급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기 나왔습니다. 어떤 학생이 우수하죠? A 학생이요. 등급의 신화를 갖지 마세요. 등급은 오류가 많은 지표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종도 일종의 입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급이라는 데이터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등급을 안 봐요. 근데 자꾸 부모님들이나 학생이나 학원에서는 등급거리거든요. 대학에서 보지도 않는 등급을. 대학은 이거보다 훨씬 정교한 전형을 써요. 정교한 방법으로 내신을 분석하거든요. 왜냐하면 등급의 신화는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갑 학생 보세요. 갑 학생은요, 11111, 을 학생은 222. 누가 우수하는가요? 갑이죠. 누가 우수할까요? 을은 뭐죠? 우수함은 측정 불가예요.
왜요? 객관식 한 문제잖아요. 객관식 한 문제로 등급이 갈라지는 선에 있는 거잖아요. 한 문제 더 맞아서 1등급이고요. 한 문제 틀려서 2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진짜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냐를 판단하는 게 객관식 한 문제로 결정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그건 뭐예요? 수능이요. 그건 수능이잖아요. 그걸로 결정하고 0.05점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등급에 대한 신화를 가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 하나 틀려서 2등급이 됐다고 질질질 짤고 있으면 웃긴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등급에 대한 신화를 깨트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정확한 걸 볼 수 있게 돼요. 대학이 평가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대학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신을요.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전체 지원자의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지원 내신은 두 가지로 판단이 되거든요. 하나는 그 학과를 지원한 학생 전체의 고등학교 내신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동고교예요. 그러니까 같은 고등학교에서 쓴 학생의 평균 내신이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입학사정관들은 볼 때 숫자로 안 봐요. 숫자로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죠. 왜요? 입학사정관들의 노동 강도를 생각해 보시면 숫자로 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하루에 10시간씩 학생부를 보거든요. 그리고 좀 긴 학교는 40일 정도 봐요. 막노동이죠. 학생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일까요? 지원자가 본 학생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은 지원한 학생들 전체에서 어떤 과목이요? 수학 과목이요? 강점이 있는 학생이죠. 그럼 이 학생은 자기 학생부를 꾸밀 때 수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업 역량을 쫙 끌고 가버리면 무조건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지원자의 평균의 내신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하게 튀어나올 수 있는 과목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신 성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평균과 계속 비교를 해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죠?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제가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러지 마세요. 질문이요. 착하고 성실하면 대학에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아요. 누가 착하다고 뽑아줘요? 제 아들 진짜 착한데요. 부모님이 보시기엔 그렇죠.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봐요. 매우. 그래서 부모님들과 상담하면 힘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들과 부모님이 알고 있는 아들이 달라. 그죠? 그제 금요일 날 저희 학교에서 제가 진행하는 사회학 캠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무박 2일로 했거든요. 금요일 날 이제 4시부터 10시 반까지 캠프를 진행하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와서 캠프를 이렇게 쭉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캠프를 진행하는 학생들하고 막 재밌게 놀고 이제 막 캠프를 진행하면서 활동하고 막 질문 던지고 대답 못해서 맞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밖에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남학생 한 6, 7명이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저희 자습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자습 체크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전부 다 자습으로 잡혀있는 놈들이에요. 근데 자습실에는 전부 다 안 들어갔던 거죠. 출석 체크하고 나가서 놀다가 이제 스쿨버스 탈 시간이 돼서 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부모님은 얘 학생이 집에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나 자습은 너무해서 힘들어. 오늘은 일찍 잘래. 프로 10년 차예요. 부모님 그걸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착해 라고 해서 대학에서 안 뽑아준다고요.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안 뽑아줍니다. 착하다고요. 절대. 근데 인성 요소는 왜 나왔을까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이거 학종은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인성이요. 그러니까 제발 내 아들 착한데 뭐, 성실한데 뭐. 대학 교수가 입학사정관들이 뽑는다고요. 얘 착하네.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웃긴 거죠. 그럼 인성은 도대체 뭘까요? 퍼스널리티요. 개인의 특성이요. 캐릭터요. 어떤 캐릭터인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너 착하게 학교 생활해야지. 안 뽑아줘요. 쌤, 전 학교 생활 성실하게 했는데 안 뽑아줘요. 왜요? 목적과 방향이 안 맞거든요. 맹목적으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사회학 캠프도 신청하고요. 과학 캠프도 신청해요. 넌 문과니 이과니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오늘 저한테 걸린 놈이거든, 학교에서. 분명히 금토에 저랑 사회학 캠프에서 진짜 신나게 놀면서 야 멍충아! 명찰이 멍충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멍충아!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과학 캠프 신청하고 있더라고. 신청서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뭐야? 과학 캠프는 왜? 일단요. 멍청한 거죠, 진짜. 아니에요. 뭐든지 학교에 하는 거 열심히 안 뽑아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적과 방향. 목적과 방향. 나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전략을 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인성이에요. 퍼스널리티요.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특성이 우수하면 뽑히는 거예요. 착해서 뽑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입니다. 사실 전공적합성을 이야기하는 학원, 사교육업체, 선생님들은 말할 것 없이 좀 혼내주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학 입학사정관들은요, 전공적합성이란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좀 통용되는 단어라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이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쓰긴 하는데 정확하게 뭐냐면요, 적어두세요. 계열적합성이에요. 계열적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적합성 하면 자꾸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전공 2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학 학과는요, 수백 개예요.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이 어떻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공적합성이 아니고요, 계열적합성이에요. 그 계열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못하냐. 요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가 아니에요. 왜요? 계열적합성이 계열적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물어봐요. 활동 많이 했다고요. 저 활동 많이 한 거랑이 질문이요. 활동을 많이 한 건 우수한 걸까요? 우수하지 않은 걸까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회장을 했어요. 회장을 한 건 우수할까요? 우수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일반적으로 회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잠시 학교 때 생각해서 자기 반에서 반장이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반장이었으니까. 반장이 있었잖아요. 그가 괜찮았을까요? 안 괜찮았을까요? 대부분 다 안 괜찮아요. 왜요? 리더십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고등학생이 무슨 리더십 능력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장을 했다라는 사실이 엄청 우수한 것처럼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건 전공적합성이 아니라니까요. 회장을 했다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장이에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서류를 보면서 와, 회장이네, 우수하네, 웃기고 있네. 회장이 활동을 잘했냐 못했냐예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건 회장의 역할을 잘했냐, 회장의 역할을 못했냐를 보죠. 근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회장을 해서 리더십이 있어요. 있던 얘기를 해요. 회장을 하면 리더십이 있어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공적합성 마찬가지예요. 뭔가 활동을 했다라고 자꾸 제가 거기에 뭔가 그 활동 다 해요.
학종을 준비하는 그 과를 쓰는 학생이요, 그 활동 다 해요. 활동에 차별성은 없어요. 그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보여줬느냐가 포인트죠. 학생회장이라는, 학급 회장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학급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줬느냐가 포인트지 학급 회장이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내가 병원에서 열심히 봉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 다 한다고요. 의미 없는 활동이에요. 제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뭐 어쩌라고요? 네가 병원에서, 그 다음 질문을 계속 던져보시면 돼요. 네가 병원에서 뭐 했는데? 청소요. 아니, 고등학생이 병원에서 할 게 뭐가 있냐고요? 청소. 아, 그러면 의사가 되기 위한 전공적 합성은 청소를 잘하는 거구나. 전 청소 잘하는 의사를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학종이 안 보이죠, 당연히. 활동이 아니고요. 뭐가 포인트라고요? 그 활동에 대한 의미 부여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냐고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활동도 어떤 활동이든지 고등학교에서 마음껏 하세요. 중학생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걔 이상한 동아리 그 교과 관련 전공 학술 동아리 이런 것만 찾지 말고요. 어떤 동아리든지 마음껏 하세요. 댄스 동아리 좋아요. 전 댄스 동아리 학생들 저한테 상담 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방송반 이런 애들 되게 좋아해요. 왜요? 능력이 확확 드러나는 애들이거든요. 동아리가 뭐가 중요해요? 동아리를 통해서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뽑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느냐가 포인트라니까요. 그게 전공적 합성, 정확하게는 계열적 합성이 되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을 제일 많이 보내는 방법이기도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인 전발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역량입니다. 근데 나주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또 심각한 오해가 생겨요. 발전 가능성이요. 다른 말로 잠재력이요. 잠재력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게 부모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하면 꼭 이래요. 제 아들, 제 딸은 옛날엔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살짝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99.9999999%였어요. 물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잘 받아왔겠죠. 100점짜리 수학시험지 들고 왔겠죠. 전부 다 100점짜리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발전 가능성이요. 아, 내가 보기에 얘가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당연히 발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보이겠냐고요. 그걸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학종이에요. 아까 평가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누가 평가하더라도 얘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학생부에 선생님,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신박한 이상한 소리. 선생님, 학생부에 잠재력이 있다고 선생님이 평가해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상태가 거지 같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학생부에 나쁜 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요? 이 욕을 해도 시원찮을 이 나쁜, 어떻게 쓸까요? 잠재력이요, 뛰어나며. 현재는 진짜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날 너무 고통스럽게. 그 현재는 별 볼 일 없어요. 잠재력이 뛰어나며. 입학사정관들이 모를까요? 교사 출신 많아요. 다 알죠, 당연히. 그러면 다시 잠재력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이렇게 평가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네 번째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그 학생들한테 그래요. 야, 제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좀 학교에서 많이 있거든요. 일로 와. 자, 이번 학기에는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찾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팀 꾸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팀 꾸려. 혼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팀 꾸려. 4명이 팀을 만들어 와요. 문제점 하나 찾아와요. 한 학기 동안 그걸 파고들어요. 그리고 발표해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학원이 올려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고쳐버려요. 그걸 지금 몇 년 반복했더니 학교에 문제점이 없어지고 있어요. 큰일 났네요. 대건 어떻게 보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무궁무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 지역사회요. 와, 가로등, 신호등,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작년부터 저희가 뭐 했냐면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 하나씩 들고 한 학기 동안 고민해요. 탐구보고서 써요. 그리고 그거 들고 어디 가요? 시의회에 들어갑니다. 구의회에 들어가요. 아직 서울시는 제가 서울시 의회는 아직 못 들어가 봤어요. 구청의회에 들어가요. 구의원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이거 문제돼서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득해요. 고쳐지면 대학 좋은 데 가죠. 안 고쳐지잖아요. 대학 좋은 데 가요. 왜요? 그 제안, 그 발표를 했냐 안 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제안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왜요? 문제점이요. 한계를 깨트릴 줄 아는 고등학생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작정하고 쓸 수 있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고등학교를 지원하십시오. 진짜로요. 가장 문제가 많은 고등학교를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친구랑 같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4개 학기 동안, 5개 학기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4개 학기 동안 팀을 꾸리시면 됩니다. 뭐예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선생님 이게 잘못됐는데요? 선생님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탐구해 볼게요. 교장 선생님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다른 말로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도를 별로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대학 갈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저희 지금 막 가로등에다가 이름표 달고 가로수에다가 이름표 달고 막 관리해주고 막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얼마든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문제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트리는 학생이에요. 그게 뭐예요? 잠재력이 있는 거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팀을 꾸리시면 됩니다. 팀을 꾸려서 관련된 자료를 찾고 문제점 찾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어떻게 하면 이론적인 배경이 없으면 절대 설득이 안 되거든요. 걔들이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요. 철학자들 다 데리고 와요. 철학자들을 집합시켜요. 탐구 보고서예요. 그러면 교장 교감쌤이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왜? 걔들을 모르니까. 철학자를 집합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론에, 롤스의 정의론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상당 부분이 학부모들이잖아요. 그걸 발표를 하면요. 일단 표정이 완전 달라져요. 아, 내 딸, 내 아들이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그걸 바라보는 입학사정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과정이 학생부에 남아있어요. 어디 들어갈까요? 자율활동이요. 자율활동이 이상한 금연교육 이런 거 말고요. 내 이야기. 그것만으로도 우수하다고 뽑혀요. 성장,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 뛰어난 아이.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지 않는 아이. 제가 이걸로 컨셉 잡는 아이들 전부 다 그런 컨셉이거든요.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지 않는 아이. 그게 발전 가능성이고 성장 가능성이고 잠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조금만 질문을 해보시고 조금만 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학종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평가라고 해서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성평가이지만 객관성은 담보할 수 있어요. 공정성을 담보를 한다니까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수한 학생이어야 돼요.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요. 당연히 그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뿐이죠. 우리들이 모르는 건 그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혼동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학종의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횡단평가와 종단평가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들 부모님들이 되게 오해를 하세요. 이게 학종의 평가 요소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동봉진이나 뭐 종합의견이나 독서나 교과서 특기나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대학은요.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게 놀라시던데 어디 원시 시대에 살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학생부는요. 다 온라인이에요. 종이 안 넘긴다고요. 온라인이면 뭐가 가능할까요?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어요. 클릭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나온 지 20년쯤 됐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신기해 하세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학생부 전 영역이 하이퍼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획득에 뭐가 적히잖아요? 그러면 그 교과서 획득과 관련된 거 클릭하면요. 이 교과서 획득에 대한 이야기들이 독서에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할 수 있어요. 없죠? 거짓말. 이렇게 다 크로스 체크되고 돼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빵꾸가 나, 구멍이 나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교과 수업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관련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 했을까요?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웃이죠. 거짓말한 거니까. 크로스 체크가 반드시 돼요. 이게 횡단평가인 거고요. 종단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쭉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종단평가의 사례는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때 종합의견, 2학년 때 종합의견, 3학년 때 교과서 획득에 대한 이야기요. 그러면 이 학생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차별화된 도전, 창의성,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학생은 창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5개 학기 동안 3명의 선생님이 증명을 해준 거예요. 우수하네요? 객관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 객관적으로 창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수한 거죠. 이런 식의 증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이건 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올해 서울대학교 합격할 학생입니다. 합격할 학생이에요. 선생님 진짜요? 네, 100%요. 왜요? 딱 서울대가 좋아하는 걸 3년 동안 세팅을 했거든요. 그 학생하고. 이거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에 궁금해한 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전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거든요. 방과후 학교가 없어졌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뭔가를 하세요. 그걸 하면 뭐 해야 돼요?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방과후 학교는 기록이 안 되는데요? 당연히 안 되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방과후 학교 때 선생님하고 책 읽으면 되잖아요. 책 읽고 어디에 넣으면 돼요? 독서활동에 넣으면 되죠. 그 책 읽었잖아요. 독서활동에 넣으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거기서 배운 내용을 교과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 돼요. 기록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그런 활동을 했냐 안 했냐죠. 증명을 해내야 되죠. 내가 진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발표를 했냐고요. 그걸 증명해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쭉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의 꿈은 국제인권고등판무관. 그러면 이제 쭉쭉 연결이 되겠죠. 이 학생의 한 활동이 한 방에 쫙 꿰어지거든요. UN 인권고등판무관. 이 진로 희망이거든요. 이 학생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쫙 노력했던 과정이 학생부에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전공적합성하고요. 전공적합성이랑 인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수함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빠져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학생과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요. 왜냐하면 중3 학생들은 프로 10년 차, 학생 10년 차이긴 한데 놀랍게도 책을 못 읽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느끼는 가장 불편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은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책을 읽힙니다. 무궁무진하게 책을 읽혀요. 그러니까 방금 서울대 갈 학생, 합격할 것이라고 제가 장담하는 그 학생은요, 작년에 장담했던 애도 갔거든요. 장담하는 그 학생은요, 학기당 기본 도서가 20권이에요. 근데 그 중에 16권을 저랑 읽어요. 독서를 쭉 해오잖아요. 독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작성을 해오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하고 학생부에 올려주거든요. 확인하기 위해서 책 붙들고 질문합니다. 그 책 내용에서 질문을 해서 대답 못하면 꺼져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옵니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몇 개.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지나잖아요.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책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대답 못 하잖아요. 삭제합니다. 보는 자리에서 삭제합니다.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20권을 거의 다 알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공부를 되게 재밌으니까 다른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학종의 목적이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을 불러놓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어떤 학생 뽑고 싶습니까? 책 많이 읽은 학생이요. 10명 중에 9명입니다. 방법, 제가 아까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제 강의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해야 될 얘기 많은데 중3이잖아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일주일에 1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제가 성공 전략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실패한 적이 없는 성공 전략이거든요. 일주일에 1시간. 정해진 시간 딱 정하시고요. 가족이 다 앉아서 책 한 권을 읽으십시오. 100% 성공합니다. 근데 여기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 정해진 시간을 부모님이, 학생이 오만 이유로 다 빠져나갑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는 학생이 성공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지금의 학생들은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연습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가족 수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시킨 학생 3명, 2명이네요. 올해는 2명이에요. 1학년 학생 2명인데 사진을 보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자기들 가족끼리 사진을 보내게 하거든요. 저는 책을 한 권을 돌려가면서 읽더라고요. 나 이러지 마시라고. 그 책 얼마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투자하라고. 4권. 가족 4명이면 4권. 선생님,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요. 같이 읽으세요. 얘는 뭔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전에 이렇게 흔히 말하면 읽어가도록 만들거든요. 소리 내서. 그럼 걔도 그냥 한글은 읽을 줄 아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니까 읽도록 하세요. 초등학생 동생이 있으면 진짜 대박이에요. 왜요? 동생, 딸, 아들 책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형아한테 물어봐. 얘가 초등학생 5학년 동생이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학교로 옵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들한테 막 물어봐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게 이 학생이 우수해지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책을 읽고 대화를 계속합니다. 질문 던지고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발 윽박 지르지 마시고요. 그런다고 해서 얘가 달라지지 않아요. 얘는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를 아는 학생이에요. 9년 동안 당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추천 도서를 읽냐, 베스트셀러를 읽냐, 전공 도서를 읽냐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이런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라고 뻥치는 거예요. 네. 이건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읽는 책이에요. 그렇죠. 이런 책 훌륭하죠? 지원자들. 근데 이제 합격자들이 사실은 지원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붙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합격자들이 읽은 책이요. 그래요. 사진 열심히 찍으시고요. 네. 네. 사진 열심히 찍으시고요. 네. 제가 지웠군요. 사진 열심히 찍으시고요. 빨리 지우세요. 아무 쓸데없는 사진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죠. 이 책 진짜 괜찮은 책 같죠? 아니에요. 꿈꾸는 다락방. 언제 읽었을까요? 중학생 때쯤. 초등학생, 중학생. 엄청 괜찮은 책이고 엄청 어렵고 진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책인가요? 아니요. 왜요? 근데 서울대를 건설환경공학부에 간 두 번째 학생은 이 책이 자기 인생 책이 된 거예요. 왜?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경험, 결정을 했거든요. 제발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개별 학생이 읽는 책은 전부 다 달라야 돼요.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 안 하잖아요. 찍었죠? 이제 집에 가서 주문하시겠죠. 그리고 책 읽어! 그 애가 그걸 읽겠냐고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찍으셔서 주문하셨어요. 곱하기 가족수. 자, 읽자. 이러면 걔가 읽어요. 책 읽다가 궁금하잖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포인트예요. 왜요? 학종은 선생님과 학생 간의 유대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해지게 만들면 돼요. 친해지면 우수한 학생이 돼요. 제발 수학 문제 좀 질문 그만하시고요. 질문, 책 읽고요. 질문.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책을 읽는데요.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거예요. 가족들과 책을 읽었다고? 우와, 되게 좋은 가족이네. 그쵸.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선생님, 근데 읽다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동생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네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책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쓰면 어떻게 합니까? 자소서 4번에다가 뭘 갖다 붙이면 돼요? 자기 인생책 딱 쓰면서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는데 초등학교 5학년 동생과 읽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동생이 단어를 계속 물어봐서 대답하다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 인생책입니다. 얼마든지요. 앞에 책이랑 앞에 지원자들이 많이 읽었던 책이랑 겹치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 한 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제각각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이거예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서 뭐예요? 미중복도서요.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 혼자 읽은 책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일까요? 절대 아니죠. 자기 혼자 읽은 책이요. 나만 읽은 책이요. 그게 이 학생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독서 라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강의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지만. 꼭 한번 보세요. 10분짜리 강의거든요. 보시면 어떤 식으로 독서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지도한 학생들 샘플 가지고 쭉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율활동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학생이 어떤 역량을 발휘했냐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없으면 활동은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평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있는 활동이 아까 말씀드렸죠.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유사도 검색이 다 됩니다. 학생부에 유사도 검색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생부에 볼 때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대부분의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은요, 이게 포인트가 돼요. 학생부를 넘겼는데 진짜 두꺼운 학생부를 봤는데 회장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도시를 밝히긴 그렇지만 에 있는 C로 시작하는 도시에 있는 그 학생의 그 상담을 했거든요. 6월 달쯤에 서울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경남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내고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 학생이요, 진짜 성적도 괜찮고요, 학교도 괜찮은, 거기 있는 지역에서는 괜찮은 학교였고요, 학생부를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빈칸이었어요. 뭔가 다 채워져 있는데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떨어지거든요. 100% 떨어집니다. 왜요? 자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요, 메뉴의 것 보라색은 100명이고요 흰색은 15명이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요. 근데 노란색은요 1명이요. 100명 중에 1명. 다른 말로 하면요, 전국에서 1명이요. 이 학생은 자기의 우수함을 증명한 거죠. 그럼 이걸 이제 거기에 맞춰서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학교 행사 땡땡땡 서재를 했고요, 세부 활동으로 세미나팀 활동을 했고요, 학생이 뭘 했냐면 의문과 질문을,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고요, 선생님의 평가는요 지적 역량을 강화했다고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이걸로 끝. 우수한 학생이 되어버린 거죠. 남들은 다 복사해서 붙여넣었는데 이 학생은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역량이 발휘된 거였어요. 그럼 어떤 학생을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줄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이야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합격을 해요. 1단계는 통과해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문제니까 그건 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자, 예비고일 학생들은요, 이게 지금 자소서 1번, 지금 현재 자소서 1번, 2번이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1학년 학생부터요, 중3 학생들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소서가 이런 내용으로 바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이냐, 이게 예비고일을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할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열심히 해봐야 답도 없고요. 어떤 목표, 어떤 지향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아까 서울대 합격할 거라고 제가 장담했던 그 학생이요, 인권과 관련된 유엔 인권 그 통계 자료들을 다 외우고 있어요. 제가 외우게 만들었거든요. 통계 자료를 쫙 언제 어디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성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왜? 내가 그걸 궁금해했거든요. 그러면 돼요. 이러면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전략적인 접근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 지금 고3들 학생들의 3번이고요. 이게 이제 자소서 2번으로 아마 이렇게, 아직까지 최종 합의는 안 된 거지만 대체로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보이시죠?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본인의 뭐라고요? 특성이요. 다른 말로 인성이요. 너의 인성이 퍼스널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집에 가서 아들이랑 딸이랑 싸우라고. 왜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여기 있을까요? 항상. 공부를 안 하고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부를 하되 자기가 궁금함을 해결하는 과정. 그게 되게 수학 능력이거든요. 그게 요 근래 대학이 가장 좋아하는 능력이에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요, 다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요. 맨 마지막, 적극적인 인생 멘토 선생님 3명만 있으면 대학 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그 인생 멘토 선생님 어떻게 만들까요? 내가 노력해야 만들어줍니다. 되게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저는요, 제자가 수천 명이에요. 그 중에 어떤 제자가 기억이 나고 어떤 제자에게 애정을 쏟을까요?
다가오는 아이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핸드폰 번호에 수천 명이 있거든요. 다가오는 아이예요. 인생 멘토는요, 교사도 노력해야 되지만 학생들이 더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시면 학종은 좀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도록, 이거 혹시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꽃이래요. 네. 꽃 맞죠? 네, 훌륭합니다. 네, 꽃. 네. 꽃 이름을 여쭤봤는데, 꽃이. 이거 비화옥이라는 꽃입니다. 비화옥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선인장 꽃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열정이 영어로 뭘까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패션의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에서 나왔던 단어거든요. 패션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요, 고통, 고난,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매우 어렵고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이 선명하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열정을 뿜어낼 수 있거든요. 그 열정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에 좌절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이 아이가 이 열정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힘든 게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왜요? 없는 걸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열정을 뿜어낼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힘드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십시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